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정훈 플러스입니다. 이번에는요, 한국 경제가 정말 특별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히 박정훈 플러스에서 한국 경제의 위험성과 그리고 대비할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라는 단어죠.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앞자인 S자와 공포를 붙여서 S의 공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스태그플레이션은 공포라는 단어가 붙느냐? 자, 보통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땐 어떤 때냐 하면 경기가 호황이 와서 과열되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면 대체로는 물가가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동반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왔거나 또는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라든가 물가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측면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는 고통이 한쪽만 있는 건데 문제점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는 고통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는 정말 공포라는 말이 붙을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건데요. 지금 세계 경제는 S의 공포의 바로 앞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지금 현재 왜 지금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가느냐, 세 가지 원인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의 연준이 너무나도 방만했습니다. 지난해 절대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근데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박종훈 플러스를 보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경고한 걸 보셨을 겁니다. 파월 의장은 임기가 2022년 2월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없다 해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라는 호언장담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결국은 자신들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미국의 연방정부가 엄청난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해 예산이 2019년을 기준으로 한 4.4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역시 미국이라 진짜 예산도 많아요. 근데 문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 이 코로나19 위기가 왔다고 해서 경기 부양책을 두 차례 해서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1년 예산이 4.4조 달러인 나라에서 한 해의 경기 부양책으로 3조 달러를 풀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던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내가 칠세라 정말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1.9조 달러를 또 풀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인프라 투자까지 또 감행을 하죠. 그래서 1.1조 달러 아직 풀리지도 않은 돈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안은 통과됐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풀었던 돈이 얼마냐? 6조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700조 원.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그리고 나서 물가가 안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욕심이 컸던 거죠. 결국은 이런 재정 지출이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은 연준이 돈을 푸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재정 지출입니다. 재정 지출을 해서 사람들 뒷주머니에 돈을 다 꽂아준다. 돈 꽂아줄 땐 너무 신나죠. 뭐 추경한다, 뭐 아니면 경기부양책 쓴다 이러면서 돈을 막 뿌리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겠죠. 잠깐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돈이 바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삼모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자꾸만 쓰면 안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꽂아주면 인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정책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죠. 자, 이게 뭐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단 흑해를 봉쇄해서 온갖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출이 가능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출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또 서방에서도 러시아를 제재했기 때문에 뭐 대놓고 러시아의 석유나 이런 것들을 사가기가 좀 쉽지 않죠. 물론 그래도 뭐 여전히 조금씩 사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은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정말 떳떳하게 대놓고 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전 세계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를 몰고 가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역사가 좀 비슷하게 반복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게 1970년대인데 그때도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방만했던 연준,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의 너무나도 엄청난 재정 지출, 세 번째가 전쟁이었는데, 자, 1970년대에도요 연준이 너무나도 방만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960년대에 미국 경제가 엄청난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 국면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아서 번즈라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해놓고요. 자, 번즈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 임명했잖아. 근데 말이지, 나는 말이야, 인플레는 수용할 수 있지만 실업은 수용 못한다. 이런 말을 한 게 실제로 이게 지금 남아있어요, 증거로. 그러다 보니까 번즈는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연준 의장이었어요. 연준 의장은 사회생활 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서 번즈가 너무나도 사회생활을 잘해서 그야말로 닉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썼고 통화량은 계속해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기 과열 국면으로 가는데 방만했던 연준, 그러다 보니 돈은 계속 풀렸고요. 그리고 재정 지출 같은 경우도 이미 베트남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재정 지출로 풀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닉슨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균형 재정할 것 같더니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돈을 푼 게 마치 최근에 코로나19로 돈을 푼 것처럼, 자, 베트남전에 쌓였던 여러 가지 재정 적자에 끊임없이 확장적 재정 정책, 지금하고 진짜 데칼코마니 붙인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기다가 1973년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이 오일 쇼크도 사실은 중동 전쟁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때는 중동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자기 스스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석유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생겼는데 1978년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당시에 전 세계 석유 수출의 15%를 감당하던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거든요. 근데 이란의 정정불안, 그 정정불안으로 또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8년 79년 넘어가면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전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놨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움직임이 1970년부터 한 73년까지의 움직임하고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1980년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대. 진짜 놀랍죠. 미국 같은 선진국이 물가가 전년보다 14%나 오른다는 거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인데요. 이렇게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미국도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됐던 시기를 가장 짧게 봐도 1973년부터 1982년까지로 볼 수 있고요. 가장 길게 보면 1965년부터 82년까지 지속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지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지속성, 항상성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오늘은 이게 50만 원이었는데 내일 되면 이 스마트폰이 100만 원으로 오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오늘 바로 사야겠죠. 빨리 사야 됩니다. 내일은 100만 원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이거 내일 되면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빨리 당겨서 사게 됩니다. 이렇게 가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한번 인플레이션 기대가 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심지어 임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근로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임금 협상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아무리 봐도 물가가 10% 넘게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금 협상장에 가서 만약에 한 2%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물가는 올해 10% 오를 것 같은데 임금은 2%밖에 안 올려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업을 하거나 또는 뭐 그러지 않으면 임금을 반드시 올려달라 그러면서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기대가 생기게 되면 임금을 올려달라는 그 요구도 훨씬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임금이 올라서 그 다음에는 물가가 더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또 임금을 제때 안 올려준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플레이션으로 막 물가는 10% 올랐는데 임금을 동결시켰다, 그러면 또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막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선택지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끝내는 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잘하는 아서 번즈 같은 연준 의장도 있었지만 1979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하죠. 바로 폴 볼커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끝장낸 사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죠. 자,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연리 11.5%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부업체 대출금리가 아니고요. 대부업체가 아닙니다.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11.5% 연리. 자, 그때 그 기준금리도 상당히 높았는데 폴 볼커가 어떻게 했냐면 4%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립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15.5%까지 올라가거든요. 자, 이게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오죽하면 미국의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하냐면 연준이 토요일 밤에 학살을 했다, 이렇게까지 보도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주가 폭락할 거고 당연히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 폴 볼커 같은 경우는 항상 암살 위험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경호원도 대동을 했어야 됐고, 심지어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연준을 포위하고 봉쇄 시위까지 벌리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호가 뭐였냐? 폴 볼커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시위를 했죠. 그런데도 폴 볼커는 결코 굴하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금리를 15.5까지 올렸는데도 미국의 물가는 더 치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바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최고치를 친 건 이렇게 금리를 확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1980년에 말이죠, 미국의 물가 상승률 3월 달에 14.8%까지 올립니다. 그랬더니 더 쭉쭉쭉쭉 기준금리를 올려서 20%가 넘게 끌어올리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법정 이자율이, 이자 제한이 20%, 연리 20%입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20%가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고금리를 만들어서야 간신히 물가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그 물가를 잡는 데 걸린 기간이, 이렇게 폴 볼커가 등장해서 1979년에 연준 의장이 돼서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한 건 1982년이니까 3년이나 걸렸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했고 주택 대부조합이 줄도산을 했고요.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한 번 시작되면 정말 막을 수 없다. 그걸 막는 건 아주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예 초장부터 막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연준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반드시 금리를 한 번만 세게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쭉쭉쭉쭉 올려서 아마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될 거고요. 물가를 확실히 잡았다고 하는 순간까지 올려야만 하는데,
이것조차도 만약에 파월 의장이 머뭇거린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세계 경제를 망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름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하고요. 일단 세계 경제는 연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싸워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 정부도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됩니다. 자, 전 세계가 다 물가가 들썩들썩하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약한 고리가 되느냐? 어떤 나라가 진짜 위험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망할 거냐?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게 오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자, 물가가 막 폭등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 돈 가치가 휴지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요. 통화 가치가 일단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그 나라 통화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더욱더 통화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입 물가,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수입하는 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물가는 더 치솟아 오릅니다. 자, 이 악순환,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 같은 나라는 아무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더라도 일단 이 악순환,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위기를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야 되고요. 진짜 무시무시한 건 재정지출. 이 재정지출로 만약에 사람들 뒷주머니에 돈을 꽂아준다. 그렇게 되면 이걸 사람들이 다 돈을 갖고 있다가 돈을 쓸어 나옵니다. 그 순간에 이게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미국도 이번에 재정지출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으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둘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똑같이 사이좋게 3조 달러씩 돈을 뿌렸어요. 1년 예산이 4조 달러대인 나라에서 3조 달러씩 이렇게 뿌려대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자꾸만 추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자꾸 뿌린다. 그럼요. 돈을 일단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쁘겠죠. 근데 그 돈 받은 분들도 나중 가서는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뿌려진 돈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돌고 돌아서 지금처럼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이미 빨라진 상황에서 돈을 뿌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미 물가가 한번 뛰어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뿌린다. 그걸 국민들한테 막 뿌려준다. 그 얘기는 정말로 조삼모사. 즉 지금에 뿌려진 돈은 결코 우리나라 경제에 이롭지 못하죠. 또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줘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돈을 뿌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재정지출로 뿌릴 수도 있죠. 근데 막 세금을 마구마구 깎아줍니다. 세금 깎아주는 정책.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시중에 남아도는 유동성을 흡수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막 깎아주면 그게 계속 유동성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지금 당장은 세금 깎아주니까 내 주머니가 뒤둑해진 것 같지만 물론 세금이 좀 깎인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로는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자꾸만 남아돌게 되면 그게 물가를 계속해서 자극하게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 미국 그리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지출로 돈을 뿌렸더니 그 대단한 미국조차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통화가치도 우리나라 원화는 결코 미국 통화가치 기축통화도 아니고요. 일본이나 또는 다른 나라처럼 하드 커런시라 그래서 경화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원화를 쓰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 거래량의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원화로 거래하는 경우는. 자, 이렇게 소프트 커런시라고 하죠. 이런 연화, 소프트 커런시를 쓰는 나라에서 재정 지출로 자꾸 돈을 뿌리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선 조심해야 되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 자꾸 여유를 부려선 안 되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 5월달 물가 상승률이 5.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물가 상승률 8.6%보다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훨씬 낮은데 그럼 우리나라가 좀 물가를 잘 막고 있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에 뭐가 빠져 있느냐? 집값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값을 넣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한 7%대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낮은 상태지만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걸로, 조금이라도 낮은 걸로 보이느냐? 가장 큰 원인이 한국전력이 그야말로 하드 캐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모든 물가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유 가격 폭등했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폭등했죠.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 다 폭등했는데
한전에서 지금 전기요금 올렸느냐? 못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한전의 매출액이 16조 원인데 1분기에 근데 적자가 7.8조 원입니다. 이게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한전의 전기요금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전기요금이 반영이 안 되니까 다른 물가가 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까지 전기요금을 막 올려버린다. 여러분 1분기만 해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에너지 가격이 쌌어요. 2분기 때 훨씬 비싸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해서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한 건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한전이 만약에 전기값을 제값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장 타는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고속철이라든가 또는 이 전기를 돌리는 모든 공장들이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에 전가를 해야겠죠. 한전이 요금을 올리는 순간 물가는 쫙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혼자 한전이 이걸 다 떠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물가에 대해서 여유를 부리면 안 되는 상황. 물가 상승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부에서 지금 진짜 모든 정부의 역량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단순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리 0.25%였는데 여기서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2.5%로 올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가 10배로 오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였던 금리를 5%로 올렸다. 이건 기준금리가 2배에 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인데요. 저금리일 때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게 배수로는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무슨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냐면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그 저금리 상황에서 자기가 원리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돈을 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원리금 보니까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겠네 이렇게 빌렸다가 만약에 금리가 막 10배씩 오른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상태에선 금리가 조금만 올려도 그렇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더욱더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올해 초에 이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경우에 저소득 국가 73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41개 나라가 이미 벌써 국가부도 초입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리랑카는 국가부도가 낮고요. 파키스탄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자,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도미노처럼 저개발 국가부터 무너지고 그 다음 이머징 국가가 무너지고 선진국의 일부까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결코 금리 인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가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융당국 그리고 정부에서 이 금리 인상 그리고 시중금리의 상승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금리 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비를 하지 못한 나라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다행인 점은 지금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력은 굉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걸핏 진짜 아주 조금만 잘못한다 그러면 어떤 나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시기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 위기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긴 나라는 아마도 그 다음 향후 30년 동안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정말 추격과 그리고 역전의 그런 어떤 성공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큰 위기를 맞아서
정말 심각한 추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보통 국가의 서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차원 더 도약하려고 한다면 지금 정말 마음을 놓아서는 정말 안 되고요. 한 수 한 수 정말 국가의 예산을 쓸 때 이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 담긴 그런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신중하게 국가의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때,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은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토하는 그런 아주 면밀한 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 플러스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